이 기자 10년 전 사건입니다. 네, 2012년 7월 이 의사는 밤늦게 술을 마신 뒤 한 여성을 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수면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잠을 자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의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 여성에게 투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 정지가 왔고 결국 이 여성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이 여성을 휠체어에 태워서 한강 공원 주차장으로 이동을 했고 여기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도주를 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를 했습니다. 자, 저 장면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시 의사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영양제 놔달라 그랬는데 왜 믿어달라는 거 아세요? 부인한테 자백 왜 하셨어요? 실수했어요? 부인한테 왜 자백하셨어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우유주사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인구의 회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자, 팀장님, 그런데 말이죠. 수면 유도제만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 의사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신을 부검을 해봤더니 무려 13종의 약물이 합쳐져가지고 그걸 몸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의사 말은 처음에는 수면 유도제 한 가지만 했다고 했는데 이제 사건이 나면 이제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부검을 하고 또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13종의 약품이 들어갔는데 이 미다졸람하고 이제 알다시피 나노핀 베카론이니까요. 나노핀 베카론 같은 경우에는 같이 투약하게 되면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리도칸이라든지 비쿠 같은 걸 했는데 그 13종을 그 여성분에게 투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호흡곤란에서 사망을 한 걸 맞는데 경찰에서는 뭘 보냐면 실제로 고의성은 없고 그 과실로 그 사망은 했지만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고 과실치사로 보고 있었던 거죠. 아니 13종의 약물을 뭐 시쳇말로 짬뽕을 해가지고 사람 몸에 넣으면은 이게 온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정도의 약품들을 다 섞어서 사람에게 투여를 하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건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 혐의로 판단을 하고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냐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냐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살해의 동기입니다. 근데 이 여성을 살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리고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나 모든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링거 형태로 이렇게 투약하면 사람이 죽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또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고의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 관련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같은 것을 변론으로 하고 이 피해자 사망 부분에 관련해서는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 기사를 보면 이 사망한 여성이 내연 관계에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약물을 투여하고 사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세상에 이 여성을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지금 휠체어에 앉혀서 차로 간 다음에 차에다 실어가지고 한강 주차장에다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근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밖에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형량이 너무 낮다고 했는데 아까 결정적으로 살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살인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실형에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그 이후에 바로 신고한 게 아니라 사체를 유기하려고 했었죠. 이제 그 부분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던 거예요. 그나마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단순히 의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했다 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사체 유기 부분하고 아까 여러 약물들, 어쨌든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해당이 됐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야 이거 국민들의 기본적인 법 감정과 비교하면 형량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비판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의사는요 1년 6개월 살고서 3년이 지나서 2017년 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 의사 면허 다시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그러니까 면허가 아직 재교부가 안 된 그 기간 동안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일을 했답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철통 면허. 아니, 그러니까 면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 변호사님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왜 저를 예를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사실 백 변호사님이 그런 일은 없어요. 백 없죠, 변호사님은 없죠. 정말 정의로운 변호사님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백 변호사님이 혹시나 면허를 취소를 당했으면 변호사로는 할 수 없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행정부장으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일을 돌보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는 종종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대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진료과가 없는 데 가서 내가 자그맣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설득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의사 일은 안 했다는 건데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의사면허 다시 달라 재교부 신청을 했더니 보건복지부가 응 안 돼 거부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법상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마약류 관리로 처벌받게 되면은 3년 동안 면허 정지를 취소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3년 지나면 재교부는 가능은 하긴 합니다. 면허 정지는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재교부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오랜 시간 자숙했다. 깊이 반성한다. 그리고 면허 취소를 해서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라는 그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 쉽게 얘기해서 면허를 재교부하라고 판결을 냈던 거죠. 잠깐만. 그러면 면허를 의사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단을 했는 건데 백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아니 이게 좀 지금 당장 우리 채팅창에서도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개전 예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3년 후에 재교부 신청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되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의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제 반성과 참여를 했다는 부분이 인정된 이유는 일단 그 형사재판 당시에 예. 이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탁금 2억 5천만 원과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 그리고 아내와 이혼한 뒤에 의료기 판매업 등을 전전하면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했었다라는 그런 정황. 그리고 출소 이후에 매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본다면 일단 그 당시에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 약물을 주입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개전 예정이 뚜렷하다고 봐서 이제는 다시 의사를 해도 된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겁니다. 자 일단 백 변호사님은 지금 법원의 판단이 저렇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이 그렇다라는 것만 설명을 하신 거지 본인의 생각도 그러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 승현님 네네.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환경이 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모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런 지금 같은 상황을 좀 국민들에게 설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법을 좀 개정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면허 취소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좁아요. 뭐 방금 우리가 말했다시피 그 의사가 마약 중독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의사가 정신질병이 있어가 도저히 치료를 못하다든가 일회용 주사기로 어떤 그 의료 도구로 그 의료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걸 위반해서 심각한 어떤 그 수술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유령 수술, 즉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시켜서 수술을 시켜서 그 사람이 생명에 위험이 끼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가 되는 거니까 성폭행을 한다든가 살인을 한다든가 과실치사를 해도 면허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형을 살고 나오고 난 다음에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다시피 개정 예정이 있으면 그 면허를 다시 발급해 주는데 면허 재교부가 96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약 한 88건 정도가 재교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우리가 말했던 철통 면허라는 게 이런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사실 취소도 어렵지만 취소됐다 할지라도 거의 90% 이상 재교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실 지금 채팅창에서 이거 뭐 007 살인 면허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특정한 직업, 저희 같은 직업들도 면허 취소 사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실 유독 의료법에 보면 취소 범위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재교부도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애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국민들 법감정으로 너무 반한 것 아니냐.
근데 항상 뭔가 법을 좀 바꾸려고 하면 어쨌건 또 의사 단체 쪽에서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러면 또 국회에서 얘기는 되다가 결국 유야무야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많죠. 결국은 법이 변경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원을 욕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법을 개정하는 건 법을 바꾸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적어도 수술 과정에서 일어났던 성추행이라든가 성범죄와 관련된 즉 의료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좀 그 부분은 취소 사유에 꼭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